국방과학연구소에 그때는 명칭을 저희가 홍능기계라고 해서 홍능에 있는 키스트 앞에 있는 연구소에 이제 80년대 초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치받은 곳이 소우경화기 연구개발실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당시에 우리 군은 전부 국방부 조병창에서 생산한 M16 소총을 표준화기로 전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우선 그 ADD의 역사를 살펴보면 ADD가 생기고 나서 창립된 직후에 번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번개와 같이 일을 하는 아주 그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기본 병기인 소총, 박격포, 뭐 기관총, 그 다음에 수류탄 뭐 이런 것들을 국내 기술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시제품들을 만들고 시연도 보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초창기 세대는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해서 처음 일한 것이 K1A 기관단총이라고 최초로 이제 그 국내 소화기의 모델입니다. 그 뒤에 K2 소총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K 시리즈라고 우리가 쭉 얘기하는 한국형 소화기류의 대부분을 이제 우리 팀에서 선배들과 함께 개발을 하게 되었고, 저도 거기서 배우면서 역할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물들은 대부분 군에 전력화가 되었고, 그 리스트업을 해드리면은 K1A 기관단총, K2 소총, K3 분대급 경기관총, K4 고속 유탄 기관총, K5 권총, K6 신속 청률 교환 방식의 중기관총, K7 소음 기관 단총, 그리고 언론에 많이 떠들썩하게 했던 K11 이중 청렬 공중 폭발 소총, 직접 개발에 참여해서 그 진행했던 주니어 시절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큰 무기 체계들, 또 복합 무기 체계, 전투 장갑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개의 에피소드가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K2 소총은 아마 이제 우리 군의 표준화기로서 M16을 다 대체를 해서 사용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 라이프 사이클이 모델 사이클이 지나가서 K2C로 성능도 개량이 되고 그 다음 세대의 것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예를 들면 그 K2 소총은 가장 많이 생산한 그 K 시리즈의 소화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 70만 정이 생산이 되어서 수출도 되고 우리 군도 당연히 표준화기로 쓰고 있는데, 한 30만 정 이상 생산이 되어서 양산이 안정화돼 가지고 보급되고 있는데, 총의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재가 알루미늄 소재로 돼 있어요. 그 6065 T6라는 모델로 그 저기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벼우면서도 알루미늄 소재 중에서도 좀 강한 그런 소재를 쓰는데, 저희가 M16의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후발주자였으니까 그 많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여러 가지 이점을 많이 가지고 K2 소총에 접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M16은 총열을 총몸에 이렇게 결합할 때 나사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몸에 프레스핏이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열을 가해서 그 밀어 넣어 가지고 조립하는 형태로 돼 있고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핀을 하나 박아줬는데, 그 핀 주위에 이제 응력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설계할 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스트레스 코로존 크랙이라는 SCC라는, 그러니까 부식 환경에서 오래되면 잔유 응력이 많이 걸려서 되면 통상의 어떤 설계 강도보다 약한 안전한 레벨에서도 염분이라든지 이런 그 부식의 조건이 되면 크랙이 쫙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전방에서 군인들이 눈도 좋으니까 세심하게 총기를 손질하다 보니까 제 총에
살짝 금이 간 것 같아요. 이런 보고가 나면서 미세한 크랙이 확인이 되어서 쭉 확인해 보니 생산해서 보급된 지 오래된 총일수록 그 비율이 많은 그런 이제 SCC 그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서 총에 금이 갔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도 좀 겪고 조사도 많이 받고 시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기억이 그 크랙 난 부분을 엔드밀로 쭉 가공을 해가지고 그 잘라냈습니다. 크랙 난 것이 이제 완전히 절개된 형태로 만들어서 내구도 시험이라든지 성능 시험을 다 했을 때 그 세이프티와 퍼포먼스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해서 우선 사용자들을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대한 변경과 그 응력에 대한 것들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완전히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아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것은 K4 고속 유탄기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40mm 유탄을 한 1.68kg까지 2kg 가까이 이렇게 날려보내 연발로 날려보낼 수 있는 대단히 위력적인 그 보병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직사 화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연발 사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48발들이 그 링크로 연결된 탄통에 연결해서 그것들이 깨끗하게 잘 발사가 돼야 되는데 10개씩 끊어서 하면 잘 나가는데 그냥 전체를 연결해 놓으면 당겨주는 그 피딩 포스가 좀 약해서 그런지 중간에 이렇게 스탑이 딱딱 되는 결함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이성배 연구원이라고 그 친구와 함께 부산 공장으로 그 제작하는 공장으로 이제 출장을 내려가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휴학계를 내고 내려가서 될 때까지 거기 상주를 했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를 잘 찾아내서 개선이 되었을 때 밤낮으로 이렇게 개선 설계하고 밤새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사격을 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깔끔하게 해결됐을 때 그 뿌듯함은 지금도 새 힘을 솟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K11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총은 전투할 때 영화 같은 걸 우리가 많이 보면 알지만 내 동료가 총에 맞아서 또는 어떤 폭탄이나 뭐 이런 것들의 공습에 의해서 막 쓰러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비명이 그리고 전투 상황에서는 배도 고플 거고 잠도 못 잘 거고 피곤하고 공포스럽고 굉장히 공황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을 우리가 훈련받을 때로 숨을 멈추고 뭐 십자선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마구 총을 쏘는 그런 이제 비효율성 그래서 전투에 탄이 얼마나 소모됐나를 한번 따져보면 아주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6.25 월남전을 통해 가지고 적군 한 명을 사살하는데 뭐 수십만 발의 탄이 필요해 수만 발의 탄이 사용됐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꼭 표적을 향해서 조준 사격하는 것만이 총의 목적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비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대충 공황 상태에서 대충 쏴도 맞출 수 있는 총이 없을까? 이 개념은 미국의 하사관 부사관 학교에 어떤 부사관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전투 발전 제한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해준 거예요.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날아가서 적군 근처에 가서 수류탄이 터지듯이 이렇게 터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공중에서. 그러면 그 근처에 위험 반경 내에 있는 적군들은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고 그 제압 당하는 모습을 본 그 적군들은 고개를 쳐들지를 못합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구현을 실제 수류탄을 총에다 놓고 쏠 수는 없잖아요. 그 두뇌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정밀하게 센서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작게 만들어야 소화기로서 병사가 휴대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경을 얼마나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경이 크면 클수록 무거워지지만 위력은 좋잖아요. 근데 무거워서 운영하기가 힘들어. 그럼 작게 하면 그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해서 심지어 저희들이 미국의 사례나
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총의 그 후속 차기, 그 당시 차기 세대 소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온 것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제가 그 독일에 이제 HNK사에 한번 방문해서 협조를 해서 그 총도 한번 봤어요. G11이라고 그 케이슬리스 무탄피 탄약을 사용하는 무탄피 소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총이라는 게 한번 쏘면 되게 놀이새가 이렇게 빵 쏘면은 뒤에 한번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제2탄을 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이제 주퇴 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총은 메커니즘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서 한 번 주퇴할 때 세 발이 나가도록 놀이새라고 하는 약실 앞에 있는 그 저기 회전식의 어떤 약실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총이 분당 그 파이어링 레이스를 따져주면은 600에서 한 900 정도 그 사이 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개발한 그 시제품의 무탄피 소총에 세 발이 한 번 주퇴하면서 발사가 되는데 그 레이시 2000발 정도 되는 분당, 그런 이제 속도로 거의 동시에 세 발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세 발이 약간의 그 시차는 있지만 어떤 확률 개념으로 세 개가 동시에 날아가는 개념이니까 표적의 인간적인 휴먼 에러인데 에이밍 에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출발해서 명중률을 올리기 위한 그 대충 조준해서 쏴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과 일치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듀얼 뷰렛이라고 해서 탄두 하나에 실제 날아가면서 분리돼 갖고 탄두가 두 개가 돼서 두 발이 동시에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탄은 이렇게 트레저트리를 탄도가 있어서 그 중력에 의해서 날아가면서 속도를 잃어가면서 이렇게 드랍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거리별로 조준 장치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레이저 같이 빛과 같이 플랫하게 그냥 기선으로 팍 나가면은 조준 장치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일치만 시키면 돼. 거리에 대한 것들 탄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그 플랫하게 직선에 가깝게 탄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화살탄이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총구를 떠나면서 그 쇠봇을 벗겨내고 화살 같은, 작은 화살 같은 게 날아가는데 그거는 탄도가 굉장히 플랫하게 돼요. 그런 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공중 폭발을 시켜서 파편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진행했던 40mm K4 고속 유탄기관총이 위력은 너무나 좋은데 보병이 들고 다니는 데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물론 차에도 싣고 다니지만 차가 못 가는 데는 내려가지고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공산권처럼 30mm 구경으로 축소해서 만들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용자의 대표인 합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방국과의 군수지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구경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40mm를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탄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근데 K11을 하면서는 미국이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먼저 개발해서 저는 미국에다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를 해가지고 20mm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탐색 개발이라는 어떤 피지빌리티를 체크하고 과연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특별히 사격 통제 장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탄도 계산을 통해서 사수에게 조준 차선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표적의 위치와 거리와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대기의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 차선을 이제 스티어링 해준다 그래요. 그게 움직여요. 최적점에 이렇게 사람이 오조준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회사고, 그런 어떤 장치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사이즈도 크고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되는가, 그걸 큰 이제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안흥에서 저희가 시험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600m에서 공중에서 빵빵 터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아마 150명 내지 뭐 많은 그 참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업체분들도 계시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그 기분 좋은 하루를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고 위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잘 개발했다고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예기치 않은 기술적으로 그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되면서 양산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업을 중지하게 되는, 그래서 엄청나게 감사도 많이 받고 뭐 연구자로서는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도 많이 겪고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발단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 탄약이 있으면 탄약 앞에 이제 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브레인 유닛이라고 제가 애칭을 붙여놨는데, 걔가 그 자력선을 코일이 끊어가면은 아주 미세한 시그널이 나와요. 회전을 하면서. 그래서 회전 감지 센서라는 거를 적용했고, 실질적으로 뭐 코일이 그 자력선을 끊어주는 시그널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일정 거리에 가서 너는 터져,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시한신관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모든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그 치수에는 공차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1m,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밀한 잣대가 있어 재보면 날씨에 따라서도 이게 변화가 되는 거고, 1m로 잘랐지만 그게 정확히 1m가 안 나와서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0.1mm가 되든 아니면 0.01mm가 되든 공차를 부여해야 그 제품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타임 퓨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그 클락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거는 속도가 아주 균일할 경우에 일정한 속도로 날아갈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도 공차가 있어요. 속도의 공차가 나타나는 거는 탄의 무게도 다 공차가 있고, 총열의 굵기도 공차가 있고, 추진제 양을 거기에도 무게를 잴 때 공차가 있고, 이런 어떤 에라버짓이 쭉 누적이 돼가지고 속도가 편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놈이 날아갈 때하고 비교적 느린 놈이 공차 내에서라도, 그러면 표적에 가서 정확히 터져야 되는데 어떤 놈은 지나가서 터지고 어떤 놈은 못 미쳐서 터지고, 이래서 그 시한신관을 이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 구경을 하게 된 거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인도와 레인지의 탄도 시험실이라고 해서 날아가는 탄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 구경 개발, 독자 구경 개발이 가능했던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빠른 속도를 가진 그 탄은 이 총열의 강선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느린 속도를 갖는 건 느리게 회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한 번 회전했을 때 진행하는 거리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그 이렇게 비례 관계가 시한신관의 아까 말씀드린 오차 범위보다 굉장히 신뢰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너는 10만 번 회전하고 터져, 이렇게 세팅을 명령을 주면 이 브레인 유닛이 알아듣고, 아 나는 지금 10,000번 돌았네, 20,000번 돌았네,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면서 가가지고 지정된 회전수에 도달하면 전자적으로 신호를 줘가지고 그 탄을 터뜨립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고 과연 그게 될까? 뭐 처음에는 그리고 이쪽 그 아까 말씀드린 조준장치, 사통장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기능들은 이를테면 전차나 장갑차에 포탑 안에 여러 컴퓨터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능을 축약해가지고 조준장치에다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분리적으로 될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될까? 이 군의 어떤 러프 핸들링이라든지 거칠게 취급한다든지 아주 시비한 전차에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들은 에어컨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해서 겨울에 히터도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조준경은 그냥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울 때 그대로 노출되고 과연 이게 될까? 그래서 어떤 선배들은 야, 김 박사 꿈 깨라. 다른 거 할 일이 많은데 뭐하러 그런 걸 가지고 해. 그리고 소총 지금 뭐 ADD에 소총을 연구하냐. 이렇게 구박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되어준 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자 분야,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줘요. 그 기술력을 모아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성공을 했는데 완성도가 좀 떨어진 것. 예를 들어서 EMI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서 탄이 거기엔 레이저도 들어가고 거리도 되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총열 안에서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 뭐 매번 그렇게 아니라 뭐 몇만 발 쏘다 한 번이 나와도 그건 이제 안전치가 못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좀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통장치 이 케이스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특수 소재를 이렇게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를 써줬는데 거기에 이제 금이 가요. 크랙이. 그래서 총에 금이 가면 되냐 이런 이제 불만 사항들 등등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현기, 방산비리, K계열 명품의 결함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ADD에 대한 감사, 조사, 방사청의 감독관실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양산중에 취소가 되는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마치 그것도 It's my baby인데 마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거느린 듯한 마음으로 늘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완성을 했고 어쨌든 양산에 이렇게 도입을 해서 외국에서는 또 그런 수입해 가겠다는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뭐 당시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유사한 문제가 다 클리어되어 있는 그런 무기 체계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